안녕하세요. 아니 민계공만 박수 치시고 우리 공시는 안 치셔도 되는데. 네. 공시는 오늘은 182쪽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항상 써놓다가 지난주에는 삼겹살 생각이 너무 간절해서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182쪽 맞나요?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한 거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적 측량을 했었는데요. 지적 측량은 면적 경계 좌표값을, 즉 토지 정보 중에서 면적 경계 좌표값을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 그리고 지적 공부에 등록된 면적 경계 좌표값을 지표상에 복원할 때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이때 지적 측량을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등록할 때뿐만 아니라 복원이 될 때도 지적 측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원할 때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암기 안 드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할 거니까. 첫 번째, 등록할 때와 동일한 측량 방법을 쓴다는 거. 두 번째, 검사 측량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 세 번째, 지적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 네 번째,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복원 단계의 특징입니다. 복원 단계 측량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복원 단계의 측량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그 두 개의 측량은 복원 단계의 측량이고, 특히 지적 현황 측량은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지적 측량은 누가 수행을 하는 겁니까? 지적 측량 수행자가 수행을 합니다. 지적 측량 수행자는 둘이 있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 측량 업자가 있을 겁니다. 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필요가 없지만 이 지적 측량 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적 측량은 이 지적 측량 수행자 둘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측량이 하나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검사 측량은 수행자가 할 수 있는 측량이 아닙니다. 검사 측량은 국가기관이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지적소관 측량할 테고, 규모가 큰 토지 같은 경우 또는 굉장히 중요한 측량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가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은 지적 측량 절차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그건 안 했어요. 그건 나중에 할 거고, 지적 기준점이 있었죠. 그렇죠. 측량 기구를 설치해야 될 지적 기준점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군점. 그렇죠. 요 세 개의 지적 기준점이 존재합니다. 이 지적 기준점을 설치할 때도 측량이 필요한데 이때 하는 측량을 기초 측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적 삼각 측량, 지적 삼각 보조 측량, 지적 도군 측량을 기초 측량이라고 얘기하고, 토지의 면적 경계 좌표값을 세부적으로 수집하는 측량을 세부 측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개를 합해서 지적 측량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적부심사를 공부한 적이 있죠. 네. 이 지적 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셋이 있었죠. 첫 번째 토지 소유자, 두 번째 이해관계인, 세 번째 지적 측량 수행자. 특히 지적 측량 수행자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지적 측량 적부심사는 누구에게 청구하는 겁니까?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다만 지방지적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잡무를 처리할 수가 없어서 청구서는 누구에게 제출한다고 했습니까?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이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라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대통령령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구서가 시도지사에게 제출이 됐다면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할 테고, 그리고 지방지적위원회는 60일 동안 심의하고 의결을 할 겁니다. 복잡한 경우, 즉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결로서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의결이 이루어지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할 테고, 시도지사는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꼭 기억하셔야 되죠.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며칠 이내에 통지합니까? 7일 이내에 통지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통지받은 자는 90일 동안 고민해야 되겠죠. 90일 동안 고민하고 90일 이내에 적부 재심사를 청구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중앙지적위원회에게. 다만 서류는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제출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절차는 준용 규정에 의해서 적부심사와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30일 이내에 중앙지적위원회에 회부할 테고, 그리고 60일 동안 심의 의결할 테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결로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할 겁니다. 의결이 이루어졌다면 지체 없이 송부할 테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송부하겠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7일 내에 통지할 겁니다. 그리고 의결서 4번을 시도지사에게 보내고 시도지사는 의결서 4번을 다시 지적소관청에게 보내면 지적소관청은 성과를 수정한다든지 또는 오류를 정정하게 될 겁니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적부심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법을 공부하셨는데 조금 하셨죠? 등기법. 먼저 등기의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5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등기는 누가 하는 겁니까?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하는 겁니다. 무엇을 등기하는 겁니까?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와 관리에 관한 정보를 등기하는 겁니다.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는 뭐가 있었죠? 소재, 대지 지번, 종류, 구조, 면적. 토지는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렇죠. 어디에 기록합니까? 표지예부에 기록했죠. 맞습니까? 제목을 표시하는 표지예부에 기록을 했습니다. 표지예부는 객관적 사실만 기록이 된다고 해서 사실의 등기라고 얘기했고, 권리에 관한 정보는 권리는 둘로 나눴죠.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나눴고, 소유권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 딱 기록합니까? 갑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정보는 을구에 기록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권리에 관한 정보는 6가지였죠.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6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등기하는 겁니까?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을 할 겁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2가지가 있죠.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다만 건물 등기부는 둘로 나눠서 편제를 한다고 했죠. 일반 건물 등기부, 집합 건물 등기부. 오늘 집합 건물 등기부를 조금 보실 겁니다. 출제가 되는 등기부는 집합 건물 등기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등기하는 겁니까?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안 해주셔도 되는데 먼저 신청이 있고 그러면 등기소에서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한 다음에 조사를 해봐요. 조사를 해본 다음에 빠진 내용이 없다면 등기를 실행합니다.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올바로 등기가 실행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이를 교합처리라고 얘기합니다. 교합처리까지 다 끝나면 이제 등기 완료를 통지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절차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기록 자체를 부동산 등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기등기를 공부하신 적이 있는데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가 부기등기라고 말씀드렸죠. 주등기에 붙이는 이유는 2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주등기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두 번째, 주등기와의 동일성을 표현하고자 할 때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론은 그런데 출제가 될 때 답을 고르는 건 대단히 쉽다 그랬죠.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몇 번째 도출됐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소유자를 기준으로 첫 번째 도출이 된다면 주등기, 두 번째 도출이 된다면 부기등기, 세 번째 도출이 된다면 부기가 2번 나옵니다. 부기, 네 번째는 부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보통 출제는 부기의 부기까지만 출제가 됩니다. 부기의 부기까지. 그래서 소유권자로부터 첫 번째 주등기, 두 번째 부기등기, 세 번째 부기라고 했죠. 세 번째까지만 보통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도 어렵게 출제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또한 등기부는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2가지가 있는데요. 이때 건물이 될 수 있는 요건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정착성. 그렇죠. 이거는 동산과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두 번째, 외기 분단성. 이거는 외관상 완성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용도성. 이건 내부적으로 완성될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완성이 돼야지만 등기부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민법상의 건물과의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82쪽에 실제법상 182쪽에 4번 실제법적 등기사항과 절차법적 등기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 실체법은 민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실체법은 민법을 얘기해요. 법의 실체는 권리와 의무를 얘기하는데요. 법의 실체는 권리와 의무를 얘기하는데 자본주의 사회는 권리 위주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실체법이라는 건 뭐냐면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이 실체법이고 우리나라 법칙에서는 바로 민법이 권리, 의무를 규율합니다. 그래서 민법을 실체법이라고 부르고요. 등기법을 절차법이라고 부르죠. 이유는 등기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등기법을 절차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민법 186조에는 어떠한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느냐면 민법입니다.
이 민법 186조는 우리 등기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조문입니다. 부동산에 관하여 갑이 을과 법률행위를 합니다. 이때 이 법률행위는 채권행위라고 했습니까? 물권행위라고 했습니까? 네? 잘 모르세요? 채권행위는 채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가 채권행위예요. 채권행위는 채권 채무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가 채권행위라고 얘기합니다. 물권행위는요,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가 물권행위예요. 뭐 어렵지 않죠? 네, 채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채권행위,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물권행위. 그렇다면 이 법률행위는 뭐겠습니까? 물권행위입니다. 채권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물권행위는 채권행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멋있게 표현하면 물권행위의 독자성 부정설이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등기는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등기죠. 맞습니까? 이 물권은 법의 실체죠. 법의 실체입니다. 따라서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등기, 이게 바로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라고 불러요.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등기사항, 이를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법의 실체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권리와 의무를 얘기해요.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는 권리 위주로 얘기합니다. 물권도 권리죠. 그래서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등기사항들, 이를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 186조는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까? 네? 이 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 변동이 나타나죠. 따라서 이 등기사항을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라고 불러요. 어려우세요? 법의 실체라는 것은 권리 의무를 얘기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권리. 그렇죠? 그러면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등기사항들, 이게 바로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라는 뜻이에요. 안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입니다. 우리 민법 186조는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87조겠죠. 여기 부동산이 존재하고 갑의 물건이 을의 물건으로 변동이 됩니다. 뭐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아직까지 186조 7조를 모른다고 하시면 안 돼요. 모르시나요 혹시? 네? 아시겠죠? 네. 벌써 한 달이나 지났는데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등기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는지는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 등기는, 법률 규정은 등기보다 훨씬 강력한 공시 방법이에요. 더 강력한 공시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건을 을이 취득했을 때 취득한 물건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드렸죠.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갑의 이름에서 병의 이름으로 곧장 등기가 돼버려요. 그러면 등기부는 물권 변동 과정을 제대로 공시하지 못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을이 물건을 취득할 때는 등기가 필요 없지만 처분할 때는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하라고 규정을 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에는 어떻게 등기가 실행이 됩니까?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 물권 변동 과정을 제대로 공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둔 이유는 물권 변동 과정을 등기부에서 제대로 공시하기 위해서 규정을 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등기는 처분하기 위한 등기일 뿐이지 을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등기는 아닙니다. 맞습니까?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등기는 아니에요. 처분하기 위한 등기일 뿐이지. 그렇죠? 그러면 이 등기는 을이 물건을 취득할 때 그 역할을 수행했습니까? 수행을 못했습니까? 아무런 역할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등기는 물권 변동과 관련 있는 등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는 등기를 갖춰야지만 물권 변동이 나타나죠. 따라서 이건 물권 변동과 관련된 등기예요. 따라서 실체법상 등기사항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물권 변동과 을이 물권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요거는 뭐라고요?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입니다. 실제법상의 등기사항. 요거는요,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되셨죠? 그럼 두 번째, 요 등기는, 186조의 등기는 등기법의 적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모든 등기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부동산 등기는 등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등기법은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등기법을 절차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등기는 등기법의 적용을 받으니까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등기법이라는 절차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은 아닌데 등기법의 절차는 등기법상의 이 등기가 이루어진 절차는 등기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네? 이것도 등기니까 당연히 등기법이라는 법의 적용을 받겠죠. 따라서 이거는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됩니다. 이런 관계가 성립이 돼요. 정리를 하면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이라 하면 물권 변동과 관련이 있는 등기사항들, 이를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이라고 얘기하고,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라면 등기법이라는 절차법에 적용을 받는 등기사항들, 이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라고 얘기합니다. 186조는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이면서 동시에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입니다. 왜? 물권 변동과 관련이 있는 등기고 등기법에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법상의 등기사항,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둘 다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이 등기법은 187조는 그 물권 변동과 관련이 없는 등기입니다. 따라서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등기법이라는 절차법의 적용은 있기 때문에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민법과 이 등기법은 어느 법이 좀 더 적용 범위가 넓을까요? 민법은 물권 변동과 관련 있는 등기만 요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이라고 했죠.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요, 모든 등기는 다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바로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입니다.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되는 것이고, 그중 일부만 물권 변동과 관련이 있는 것만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법상의 적용사항이라고 한다면 절차법상 적용사항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갑니다. 하지만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거의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민법 186조에서 186조를 보시면 다시 이때 물권 변동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물권 변동이 이루어지는 시점,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 했습니까? 네? 접수시. 기억나십니까? 접수시. 그래서 이 가부 물권에서 의뢰 물권으로 변동되는 시점은 등기 신청 정보의 접수 시점입니다. 물권 변동의 시점은 등기 효력 발생 시점이고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은 접수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접수 시점은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 영순위가 되는 것이고요. 동시에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시점이 되기 때문에 물권 변동을 규율하는 민법의 출제 영순위가 되는 겁니다.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186조와 쌍을 이루는 이 187조의 물권 변동 시점은 어느 시점이겠습니까? 당연히 법률에 규정되어 있을 겁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이 물권 변동 시점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법률 규정의 첫 번째 상속의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 가부의 물권에서 의뢰 물권으로 변동이 되겠습니까? 상속 개시 시. 상속 개시 시. 상속 개시 시는 피상속인 사망 시가 될 겁니다. 두 번째, 공용징수. 이 공용징수 중에서 민법과 관련되어 있는 공용징수는 수용이라고 했죠. 수용. 그러면 수용의 경우 어느 시점에 가부의 물권에서 의뢰 물권으로 변동이 되겠습니까? 수용기일. 수용기일. 지난 시간 했습니까? 안 했죠? 수용기일. 수용한 날. 같은 뜻입니다.
수용기일, 수용한 날 같은 뜻이 되고요. 세 번째, 판결. 판결의 경우는 민사소송법이라는 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어느 시점에 가부의 물건에서 의리 물건으로 변동이 되겠습니까? 판결 확정시. 판결 확정시. 그런데 판결이라는 것은 다들 받아보셨죠? 이 판결서라는 건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을 보면 판결서의 내용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주된 문장. 주문이라고 불러요. 주문. 청구 취지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 소송 안 해보셨어요? 민사소송은 해도 괜찮죠? 근데 형사소송하면 안 되죠? 네. 판결서는 주문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주문은 주된 문장이라는 뜻인데 청구 취지에 대한 법원의 답변이 바로 주문이라는 거예요. 주된 문장. 즉 법원의 판단 중에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판결 이유가 있습니다. 주문이 나오게 된 이유. 주문이 나오게 된 이유를 판결 이유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소장 안에 청구 이유가 있는데 청구 이유에 대한 법원의 답변이 판결 이유예요. 그래서 주문이 나오게 된 이유, 판결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주문은 대단히 간략합니다.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간략하게 표기가 돼요. 보통 2줄에서 3줄, 길어도 4줄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문은 보통은 2줄에서 3줄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판결 이유는 10장이 될 수도 있고 뭐 100장이 될 수도 있고 몇천 장이 될 수도 있고 몇만 장이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 두한이 형이 깜방에 갔을 때 재판 받았죠? 네, 그 양반에 대한 판결서는 몇만 장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요거는 몇만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중요한데요. 이 주문의 끝문장이 무엇을 확인한다라고 끝나면 이를 확인 판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문의 끝문장이 무엇을 확인한다라고 끝나면 이를 그 민사소송법에서 확인 판결이라고 불러요. 갑은 소유자임을 확인한다. 을은 전세권자임을 확인한다. 병은 임차인임을 확인한다. 라고 끝나면 이를 확인 판결이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이 주문의 끝문장이 뭐 어떠한 절차를 이행하라. 라고 끝나면 이 판결을 이행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절차를 이행하라. 을은 저당권 설정 등기 의무 절차를 이행하라. 병은 전세권 설정 등기 의무 절차를 이행하라. 보통 절차를 생략할 때도 있는데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끝나면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행 판결. 그 다음에 이 주문의 끝문장이 무엇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는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형성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감남과 을녀는 이혼한다. 한다로 끝나고 있죠. 그러면 딱 이혼이 돼버립니다. 이게 법률관계가 소멸돼 버리죠. 형성되고 있죠. 부부관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형성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감남과 을녀는 이혼한다. 형성 판결이에요. 이젠 부부가 아닙니다.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한 필지가 있는데요. 한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A 지점부터 여기 B 지점까지 분할한다 라고 끝나면 이거 무슨 판결일까요? 형성 판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딱 분할이 돼버립니다. 법률관계가 딱 형성이 돼버려요. 이를 형성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이 판결은 민법에서 하실 텐데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불러요.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분할한다. 공유물 분할 판결이고 이는 형성 판결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의 판결은 무슨 판결을 의미할까요? 등기가 필요 없는 판결.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분할한다라는 판결이 확정이 돼버리면 등기 여부 묻지 않고 딱 분할이 돼버립니다. 법률관계가 형성이 돼버려요. 확인 판결이나 이행 판결 같은 경우는 등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성 판결은
그 판결이 확정이 돼버리면 딱 분할이 돼버리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때의 판결은 형성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형성 판결 확정 시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네. 형사 판결 확정 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경매. 경매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민사집행법상의 경매도 있고 국세징수법상의 경매도 있지만 민사집행법상의 경매가 원칙적인 경매예요. 이 민사집행법을 보시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물건을 취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책에는 완납한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같은 뜻이겠죠. 네, 한글화. 법조문의 한글화 작업이 완료가 돼서 매각대금을 다 낸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뭐 의미는 같을 겁니다. 등기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 변동 시점이 186조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187조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86조의 물권 변동 시점, 접수 시점은 등기법, 민법 양측에서 출제 영순입니다. 187조의 물권 변동 시점은 민법, 등기법 양측에서 1순위 정도가 돼요. 그래서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뭐 다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네, 거기 줄 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혹시 취득시효 공부하신 적 있습니까? 정말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갑은 이러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부동산을 20년 동안 점유를 합니다. 20년 동안 점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점유는 소유의사 있는 점유고,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소유의사 있는 점유를 자주점유, 같은 뜻이에요. 다른 뜻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스스로 주인으로서 점유할 때 자주점유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주인으로서 점유하는 거니까 당연히 소유의사 있는 점유겠죠. 그래서 자주점유, 소유의사 있는 점유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평온한 점유.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공연한 점유. 그 다음에 선의 점유. 무과실 점유일 때는 우리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해서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갑에게 행사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취득시효 중에서 점유취득시효라고 얘기할 겁니다. 맞습니까? 점유취득시효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점유취득시효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 법률 행위로 인해서 취득했습니까? 법률 규정으로 취득했습니까? 법률 규정으로 취득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187조간 법률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한 겁니다. 맞습니까? 하지만은 187조가 적용이 되면 등기가 필요 없을 텐데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지만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점유취득시효는 186조와 187조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등기를 해야지만 물건을 취득하니까 186조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법률 행위가 없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건을 취득했으니까 187조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지만 등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겠습니까? 네? 접수시. 아까 등기가 있을 때는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에 물권 취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접수시가 됩니까? 아니, 왜 점유취득시효 잘 모르면서 잘 안다고 하셨습니까? 점유 개시 시점이 됩니다. 점유 개시 시점. 이때는 접수 시점이 아니에요. 이건 민법 제도 때문에, 그러니까 점유취득시효 제도 때문에 그래요. 이때는 점유 개시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갑은 이러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은 이러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을이 이 부동산을
이 부동산을 10년 점유를 하고 10년 등기를 합니다. 10년 동안 점유도 하고 있고 10년 동안 등기도 갖추고 있어요. 누구 명의로? 우리 명의로. 그런데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입니다. 무효인 등기니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겠죠. 무효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 점유가 소유의사 있는 점유고 평온한 점유고 공연한 점유일 때 우리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는 을에게 소유권 취득을 인정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얘기하죠. 등기부 취득시효. 맞습니까? 아닌가? 맞죠? 이거 맞아요? 이거 3개 맞아요? 4개 아닌가? 네. 하도 오래전에 해서 저도 아리까리한데 그러면 이때 요거를 분해를 해보면 어떻게 분해가 되느냐면 10년 점유 플러스 10년 등기가 됩니다. 그렇죠? 10년 점유, 10년 등기가 될 겁니다. 요거는요 10년 점유 그 다음에 10년 등기, 10년 점유가 될 겁니다. 우리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죠. 그렇죠. 요 부분은 같으니까 생략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10년 점유할 때 소유권을 취득하고 여기는 10년 등기할 때 소유권을 취득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 등기에는 요 점유와 같은 효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를 등기의 점유적 효력이라고 부릅니다. 등기의 점유적 효력. 네, 이따가 또 보실 거예요. 그 정도 보시면 될 테고요. 그래서 185쪽을 보시면 거기 동글뱅이 3번 있죠. 동글뱅이 3번. 점유 시효 취득의 경우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취득이지만 즉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입니다. 맞습니까? 245조 제1항이라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이에요. 그 규정에서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뭐를 갖춰야지만 물건을 취득합니까? 등기하여야 물건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게 2번 출제가 됐어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이지만 등기까지 갖춰야지만 물건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물건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 되겠습니까? 네? 정확하게 1분 48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점유 개시 시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 효력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소유자는 갑이고요. 갑이 을과 법률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등기까지 갖춘다면 갑의 물건은 을의 물건으로 변동이 된다라고 우리 민법 제18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려우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 소유권 이전 등기, 물건, 소유권 변동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때 이 등기는 효력에 따라서 둘로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물건 변동에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 종국 등기. 물건 변동에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 종국 등기. 물건 변동에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종국 등기를 하기 전 단계에서 이전에 예비적 단계에서 하는 등기, 예비 등기.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물건 변동에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 종국 등기. 물건 변동에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종국 등기를 하기 전에 예비적 단계에서 하는 등기, 예비 등기.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이 종국 등기는 어떠한 효력이 있느냐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효력은 물건 변동의 효력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순위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대항적 효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 대항적 효력이라는 건 별게 아니고요. 등기는 공시 방법이죠. 공시가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다 알고 있다고 간주를 하는 겁니다.
알고 있다고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 방법을 갖추면 무조건 대항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추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추정력이라는 효력은요, 앞에 권리라는 문구가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본래의 용어는 권리 추정력이에요. 그러면 권리 추정력은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표제부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될까요? 될 수 없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왜?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점유적 효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점유적 효력은 금방 보신 거예요. 등기에는 점유와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취득시에서 보신 거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될 겁니다. 이게 가장 본질적 효력이 될 겁니다. 그럼 이 물권 변동에서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건 뭐냐면 물권 변동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이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어느 시점이라고요? 접수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순위 확정의 효력이 나타나는데 이 순위 확정의 효력은 우리 공인중개사 등기법 가장 빈출 지문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출제를 했었어요. 이따가 좀 보실 겁니다. 대항력은 금방 말씀드렸고, 이 추정력은 민법과 등기법에서 출제 1순위 정도 될 겁니다. 이따가 개념만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후등기 저지력. 이거는 우리 민법에서는 출제가 안 되겠지만 우리 등기법에서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이따가 보실 거고, 이건 아까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국 등기 효력은 보통 이렇게 외우세요. 물에 빠진 순대는 나중에 점유해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남들이 안 먹으니까. 순대 좀 드세요? 네, 저는 순대를 안 먹었었는데 순대를 만드는 과정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돼지를 잡을 때부터. 네, 그 다음부터 순대를 못 먹겠더라고요. 돼지는 굉장히 생명력 강한 거 아세요? 이게 없어도, 네. 왜요? 돼지고기 잘 드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어릴 때 본 적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순대를 안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부터 먹었냐면, 술을 먹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네, 순대를, 물순대, 주점유 보통 이렇게 외우십니다. 그 다음에 요 예비등기는 가등기가 있고요. 요즘은 가처분 등기도 예비등기로 보는 견해들이 있어요. 가등기, 가처분 등기. 이 가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네? 가처분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아니, 예비등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종국등기 이전에 예비적 단계에서 하는 등기가 예비등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물권 변동 효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가등기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순위 보존의 효력만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등기입니다. 순위 보존의 효력만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등기예요. 그래서 효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가처분 등기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는 건데 처분 제한의 효력만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등기입니다. 이건 나중에 보실 거예요. 처분 제한의 효력. 그래서 처분 제한의 효력만을 위해서 특별히 고안해낸 등기가 바로 요 가처분 등기라는 겁니다. 물론 이 등기들에도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등기가 된 부동산이 있다면 매수하겠습니까? 매수하지 않겠습니까? 매수하지 않습니다. 왜?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따라서 경고적 효력은 있지만 이 경고적 효력은 법적인 효력이 아니에요. 관행상 인정되는 효력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효력은 이런 것들이에요. 나중에 상세하게 보실 텐데요. 이 가등기는 우리 시험에서 가장 빈번하게 가장 많이 출제되는 등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출제가 된다면 4문제까지도 출제합니다. 민법 2문제, 등기법 2문제. 적게 출제가 되면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민법 1문제, 등기법 1문제. 그 다음에 이 가처분 등기는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어려운 등기입니다. 다행히 작년에 쉽게 나왔으니까 올해는 나올 거예요. 문제가 좀 어려워질 테니까 네, 올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어려운 등기는 2개인데요. 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와 신탁 등기, 그 2개의 등기가 가장 어려운데요.
이 가처분 등기도 그렇고 신탁 등기도 그렇고 작년, 재작년을 빼고서는 10년 동안 연속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보셨죠? 이미 물권 변동의 효력은 이미 보셨습니다. 어느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난다고요? 접수 시점. 그렇죠. 이제 순위 확정의 효력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먼저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법률행위 플러스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갖춰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등기. 그래야죠 물권 변동 저당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을은 먼저 저당권 등기를 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 갑은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럼 병은 두 번째로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세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되면 요 순위는 확정이 된 겁니다. 이를 순위 확정의 효력이라고 불러요. 순위는 확정이 된 겁니다.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갑구겠습니까? 을구겠습니까? 을구가 될 겁니다. 1번 저당권 설정 을, 2번 전세권 설정 병. 이걸 순위 번호라고 부릅니다. 갑구, 을구에 여기 맨 앞에 나와 있는 숫자를 순위 번호라고 부르고요. 권리의 순위 번호라고 부르고요. 표제부에도 이런 숫자가 있죠. 그런데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죠. 따라서 순위 번호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표제부는 표시 번호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순위 번호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때 이것도 어떻게 된 겁니까? 순위가 확정이 된 겁니다. 순위가 확정이 됐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뒤바뀔 가능성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이걸 순위 확정의 효력이라고 불러요. 이것이 소멸되면 갑이 을에게 변제하면 저당권 소멸하겠죠. 그러면 후순위자는 어떻게 됩니까? 순위가 승진이 되죠. 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위 승진의 원칙. 그렇죠. 순위 승진의 원칙 당연히 아실 텐데 그 순위 승진의 원칙과 순위 확정의 효력은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순위 확정의 효력은 뒤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과 을의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뭐 갖고 판단하느냐면 등기한 순서 갖고 판단을 합니다. 갑과 을이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등기한 순서 갖고 판단하는데 이 순서는 여기 보시면 을이 순위번호 1번이죠. 병은 순위번호 2번이죠. 따라서 뭐 갖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순위번호 갖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순위번호가 등기한 순서를 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되시죠? 이런 경우는 하나 더. 아이고.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라는 것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을은 먼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갑은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건 두 번째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따라서 저당권으로 하죠. 저당권 등기를 하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때 갑구에는 이건 갑구입니다. 여기 을의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는 갑구에 기록합니까? 을구에 기록합니까? 왜요? 소유권에 대한 정보는 무조건 갑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갑구의 1번은 누가 차지합니까?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가 보통 1번을 차지합니다. 그게 뭡니까? 소유권 보존이에요. 소유권 보존 갑 이렇게 등기부에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을은 순위번호가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을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본등기는 요 아래쪽에 합니다. 나중에 요 아래쪽에. 그 다음에 병의 요 저당권 등기는 갑구에 기록되겠습니까? 을구에 기록되겠습니까?
을구에 기록이 될 겁니다. 당연히 1번 저당권 설정 병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을과 병의 순위가 문제가 될 때,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이때 권리의 우열은 등기한 순서 갖고 판단합니다. 이때 요 1순위는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아까 확정이 된 겁니다. 요 2순위도 확정이 된 겁니다. 맞습니까? 이를 순위 확정의 효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순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뒤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이를 순위 확정의 효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등기 순서 갖고 을과 병의 우열을 판단할 텐데 이때 순위 번호 갖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네? 얘는 을은 2순위로 돼 있죠. 그리고 병은 1순위로 돼 있죠. 그런데 등기 순서는 이게 뒤바뀔 가능성이 없으니까 을이 우선적으로 보호를 더 받겠죠. 따라서 순위 번호 갖고는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순위 번호 갖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뭐 갖고 판단하느냐. 이 등기는 접수 번호 순서대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접수 번호 순서대로 등기가 이루어지니까 뭐 갖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접수 번호 갖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기출됐던 지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순위 번호 갖고 판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같은 구니까. 그렇죠. 여기는 순위 번호 갖고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구니까.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같은 구에서는 순위 번호 갖고 판단할 수가 있지만 서로 다른 구에서는 순위 번호 갖고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뭐 갖고 판단하겠습니까? 접수 번호 갖고 판단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서로 다른 구이기 때문에 순위 번호 갖고 판단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서로 다른 등기부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겠습니까? 서로 다른 등기부라고 한다면 그때는 순위 번호 갖고 당연히 판단할 수 없겠죠? 등기부 자체가 다르니까. 맞습니까? 이때는 당연히 접수 번호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른 등기부라면 나중에 대지권 등기에서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나중에. 네. 그래서 이게 순위 확정의 효력이라고 부릅니다. 순위 확정의 효력은 한번 순위가 결정이 되면 뒤바뀔 가능성이 없는 효력. 이를 순위 확정의 효력이라고 부르고 우리 시험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떨까요? 이와 한 김에 2의 3번 순위 번호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기등기로 2의 4번 3의 1번 3의 2번 그러면 이때 권리의 우열을 판단할 때 가장 선순위는 누구겠습니까? 네? 일단은 주등기 갖고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주등기 갖고 판단하니까 얘네는 밀려날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주등기가 순위가 2순위죠. 그렇죠. 그러면 이 내부에서는 뭐 갖고 판단합니까? 부기한 순서 갖고 판단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가장 선순위는 2의 3.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후순위는 누구겠습니까? 3의 2. 그래서 부기등기가 있을 때는 주등기 갖고 판단하는 것이고 주등기가 같을 때는 부기 순서 갖고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추정력. 추정력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먼저 책을 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187쪽을 보시면 권리 변동적 효력이라는 게 나오죠. 거기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첫째 줄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밑줄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그 다음 줄 보시면 접수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장 시점이 접수 시점이고 접수 시점이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고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물건 변동 시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동글뱅이 3번을 보시면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구인데요. 아직은 민법 지식이 너무 약하시니까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별표 하나 쳐두십니다. 그래서 2번, 3번 둘 다 별표 치셔야 돼요. 3번은 나중에 민법 실력이 조금 더 올라갔을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순위 확정의 효력 나와 있는데요. 거기 셋째 줄 보시면 등기한 순서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권리의 우열은 등기한 순서대로 결정이 됩니다. 이때 같은 구일 때는 뭐 갖고 등기한 순서를 판단할 수 있다고요? 순위 번호. 다른 구일 때는 접수 번호 갖고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1, 2, 3, 4, 5번이 있죠. 1, 2, 3, 4, 5번.
여기 1, 2, 3, 4, 5번을 이렇게 묶으신 다음에 별표 하나 쳐두십니다. 아직은 한꺼번에 이해하기가 힘드시겠지만 뒤까지 다 공부가 되시면 저절로 다 이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설명이 됐죠. 세 번째까지는 설명이 됐습니다. 세 번째까지는 설명이 됐고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가등기할 때와 말소회복 등기할 때 한꺼번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 내용 플러스에서 둘째 줄 보시면 접수 번호라는 문구 있습니까? 거기 밑줄 치십니다. 이게 바로 등기부가 다를 때입니다. 요게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에 서로 다른 등기가 실행이 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당연히 순위번호 갖고 판단할 수 없고 접수번호 갖고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등기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절로 아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점유적 기록은 아까 보셨고요. 아까 이거 잘못 설명한 것 같으네요. 아까 점유취득시효는 점유가 소유의사, 그 다음에 평원, 네? 평원 공연. 그렇죠. 등기부 취득시효일 때가 소유의사, 그 다음에 평원 공연, 선임유가실. 그러네요. 네. 그럼 민법 시간에 여쭤보시면 될 거예요. 네. 하도 강의한 지 오래돼서 민법도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 정도. 그래서 점유취득시효가 자주점유, 자주점유, 평원 공연점유. 등기부 취득시효가 자주점유, 평원 공연, 선임유가실. 이렇게 될 겁니다. 큰일 날 뻔했네. 근데 다른 학원은 어쩌지? 고민이네. 네. 그 다음에 형식적 확정력을 보겠습니다. 형식적 확정력. 추정력은 조금 이따가 보실 거예요. 추정력은.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갑은 소유자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전세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구비돼야 돼요. 첫 번째, 전세권 설정 계약. 두 번째, 전세금 지급. 세 번째, 전세권 설정 등기. 세 가지 요건이 구비가 돼야지만 을은 전세권을 취득할 겁니다. 을은 먼저 전세권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갑구일까요? 을구일까요? 1번 전세권 설정. 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 전세권 설정 계약에서 정한 전세기간, 즉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더라는 겁니다. 기간이 종료가 되면 이 전세권 어떻게 될까요? 네? 전세권. 이것도 다 민법에서 나중에 하실 거예요. 전세기간이 종료가 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이건 소멸이 될 겁니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성, 담보물권성 들어보셨습니까? 기간이 종료되면 용익물권성은 소멸해요. 그래서 담보물권의 전세권만 존재합니다. 이게 나중에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그럼 전세권은 소멸되었으니까 이 등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소돼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돼야 됩니다. 2번, 1번 전세권을 말소하겠다라고 공시하고 공시한 바에 따라서 지워줍니다. 이게 바로 말소 등기라는 겁니다. 1번 전세권을 말소하겠다고 공시하고 전세권 등기에 실선을 긋습니다. 이를 말소 등기라고 불러요. 그런데 요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게을러서 안 할 수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 1번 전세권 설정을 2번 말소 등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쓰지 말아야 되겠네. 그러면 이 등기는 효력이 있는 등기일까요? 없는 등기일까요? 네? 민법의 시각에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민법의 시각에서 권리가 소멸되었는데요? 네? 권리가 소멸되었는데 이 등기가 어떻게 효력이 있습니까? 효력 없어요. 민법적 시각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당연히 무효인 등기입니다.
민법에서는 당연히 무효인 등기입니다. 맞습니까? 네, 당연히 무효인 등기예요.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민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고 이 설령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형식적으로는 등기부에 남아 있습니다. 맞죠?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형식적으로는 등기부에선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효력이 있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확정된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형식적으로는 효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민법상으로는 당연히 무효인 등기입니다. 하지만 등기부에 살아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효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형식적으로 효력이 있는 효력을 형식적 확정력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어른 전세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멸되었다고 했죠. 그러면 전세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안 요 갑은 소유자는 병에게 다시 한번 전세권을 설정해 줄 수가 있느냐, 설정해서 이렇게 등기를 할 수가 있느냐, 요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상 두 개의 전세권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전세권은 물권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직접,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권리가 바로 물권이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등기부상 둘이 같이 존재한다면 독점적 사용수익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독점적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등기는 등기부상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부상 민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만 놓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상 이 두 개의 등기는 물권이기 때문에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양립이 불가능하니까 이 등기가 살아있다면 여기에 전세권 등기가 나타나는 것을 요 무효인 등기가 저지시키더라는 겁니다. 이를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불러요. 요걸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부르고요. 요 등기가 나타나는 것을 저지한 그쪽에서 치중한다면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형식적 확정력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요. 요즘은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등기부상 살아있다면 설령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형식적 효력은 존재하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나타나는 것을 저지시키더라는 겁니다. 이를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점유적 효력은 보셨고 이제 추정력을 보실 텐데 혹시 민법에서 추정력 하셨습니까? 하나도 안 하셨어요? 네? 하시겠죠? 네. 추정력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